전 세계의 큰 방송사에 큰 금액을 지급하면서 이 사람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정재훈 선생님은 미국에 있죠. 직접 그 방송을 보시고 나서 직접 연락을 하십니다. 둘이 만나는 장면도 정재용 선생님만 쳐보면 얘기가 다 나옵니다. 만나갖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트남 사람이 당신 아니었으면 난 이 비치 앞바다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당신 때문에 이 큰 부를 이룬 것도 다 당신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전 재산을 반을 당신에게 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국인 특성상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 빼요. 안 받겠다. 세 번은 빼요. 세 번은 뺀 게 아니고 계속 안 받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인터뷰에 왜 안 받냐고 이렇게 처음에 물어봤더니 돈이 나를 타락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저는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에서 2,800억 원의 로또 당첨된 사람 그 얘기 혹시 뉴스에서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전 그 기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뒷이야기는 아무도 모르죠. 그분 로또 2,800억 원 당첨된 사람 뒷얘기 아무도 모르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나왔습니까? 나온 거 알고 있어요. 7년 뒤에 배수관 일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서 7년 지나고 나서 이제 배수관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2년 뒤에 세상을 이제 자살했던 얘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그렇게 사람을 타락시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그분은 7년 동안을 그 돈을 다 쓰신 거 아니에요. 1년에 1억씩만 써서 그 돈 다 쓰기 힘듭니다. 근데 그 1년 동안을 1억 쓰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시 돈 다 쓰고 탕진하고 다시 배수관 일을 시작하면서 행복감이 있었을까요? 위에서 뚝 떨어졌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분을 제가 그 기사를 딱 생각하면서 우리 정재훈 선생님은 돈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안 받겠다 하다가 베트남 사람도 고집이 셉니다. 왜냐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미국도 이겼잖아요. 몽골도 이겼어요. 프랑스도 이겼습니다. 진 적이 없으니까 고집들이 좀 있습니다. 끝까지 주겠다 그렇게 얘기 말씀해 둘이 싸우시다가 전화 주지 둘이 싸우시다가 결국에는 받으시면서 맞아요. 아프리카에 전액 다 기부하십니다. 근데 그 금액적인 얘기는 안 나와요. 얼마가 되는지는 안 나오는데 어디 부분에서 큰 금액이었냐면 생각이 드냐면 아프리카에 전액 다 기부하면서 내역서 좀 뽑아달라고. 왜냐면 이제 그 금액이 얼마나 큰 돈이었으면 그냥 1억 2억이었으면 그냥 주고 그냥 잘 쓰세요 라고 얘기했을 건데 딱 주시면서 내역서 좀 뽑아달라고 하면서 그 내역서에 나온 게 금액적인 얘기는 안 나옵니다. 500평 정도 되는 학교도 짓고 그리고 교회도 짓고 그리고 농사밭 그런 거 다 읽으면서 사람들의 이제 생계에 이어나가게끔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금액이 어마무시했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 두 분이 만나갖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근데 또 더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뱃속에 아기를 품고 벨기에로 추방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추방을 당하셨는데 이제 벨기에에서 아기가 태어나죠. 딸이었어요. 딸이 태어나는데 딸이 이제 커가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옵니다. 구타도 당하고 와요. 맨날 맞고 오고 울면서 집에 와갖고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나는 왜 이 나라 사람들이랑 머리 색깔도 틀리고 피부 색깔도 틀리고 키도 이렇게 왜 작으며 등치가 이렇게 왜 소하냐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는 우리는 조국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딸한테 못해줬던 것 같아요. 못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걔 아니야 걔 이런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딸이 무수하게 물어보니까 엄마도 그냥 계속 발뺌하다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빠랑 엄마랑은
두 분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베트남에 가고 싶었던 얘기 하면서 쌀국수 먹고 싶다는 얘기 하면서 의지하면서 살다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의지할 곳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나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딸한테 처음으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우리는 베트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딸이 베트남에 대해서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찾아봤는데 온통 헬리콥터 불어 전쟁 장면뿐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 장면뿐이었고 코코넛 나무 그냥 이것밖에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것밖에 안 나오니까 딸이 이제 엄마랑 살면서 엄청난 큰 톱스타가 됩니다. 가수가 돼요. 엄청 큰 가수가 돼갖고 벨기에에서 엄청 큰 가수가 돼갖고 이제 어머니도 이제 살아계시면서도 딸한테 무수하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에 가고 싶다. 베트남 땅을 한번 밟고 싶다. 나는 아빠처럼 그렇게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무수하게 해요. 그래서 엄마 베트남에 가면 뭐라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녕 베트남이라고 얘기하고 싶답니다. 안녕 베트남 쌀국수 먹고 싶고 돌부처상에 가서 내 영혼을 그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무수하게 하면서 어머니도 결국에는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딸이 엄마가 했던 얘기들을 다 가사로 적어요. 말로 다 적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땅에 갈 수만 있다면 내가 베트남이라는 사람인 걸 알고 나서 검색해 봤더니 온통 헬리콥터 불어 전쟁 장면뿐이었다. 그리고 코코넛 나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그 노래를 다 만들고 노래 제목이 헬로우 베트남이에요. 내가 너를 만나더라도 안녕 베트남. 내가 너를 못 만나고 떠나더라도 안녕 베트남. 내가 은근슬쩍 어디를 가다가 너를 보더라도 안녕 베트남. 그래서 노래 제목이 헬로우 베트남입니다. 근데 그 딸이 그 노래를 발매하고 나서 벨기에에서 엄청난 그 또 사랑을 받아요. 근데 그 딸은 멈추지 않고 베트남에 요청을 합니다. 이 노래를 베트남의 땅에 가서 꼭 부르고 싶다. 엄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땅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베트남에 요청하니까 베트남에서는 거절을 합니다. 왜냐면 그 노래 가사들을 듣고 나면 이 시민들이 우리나라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땅을 못 밟고 있으니까. 못 밟고 하늘